지금 세계 방산 시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에서 연달아 올라오는 분석 문구 하나가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이 20년 동안 붙잡고 씨름하던 CTA 기술을 한국이 극적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과장도 아니고 수사적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CTA 기관포 개발 속도를 기존 서방권 체계와 정량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기술의 급격한 약진을 강조했고, 국내 기사 역시 이 기관포가 한국형 레드백 장갑차의 화력 체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신무기 소개가 아니라 국제방산 판도가 재편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CTA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뿐이었는데, 한국이 이 두 국가가 구축한 기술벽을 뚫고 내부 기술 구조를 독자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부분은 관통력이었습니다. 기존 유럽형 CTA 기관포가 평균 140mm 장갑을 기준 관통 수치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 공개된 한국형 CTA 기관포는 200mm급 전면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 자체가 이미 구형 전차 전체를 전작전에 걸쳐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리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외 매체가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해외 언론이 깜짝 놀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개발 속도였습니다. 유럽은 CTA 탄을 활용한 약실 회전식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데 20년 이상을 투입했지만, ADD와 S&T 다이내믹스는 실험적 구조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확보했고, 풍사는 이에 맞춰 APF SDS 계열 탄약을 확보해 관통력 실사격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따로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레드백과 연동하기 위해 무인포탑의 반동 제어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자식 안정화 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가 기존 국산 K-40 기관포 대비 12에서 15%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결과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내부에서 공유된 핵심 데이터였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CTA-4만 만든 것이 아니라 무인포탑과 사격 통제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독자 사일로로 구축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기존 호주군 레드백은 이스라엘제 무인포탑, 미국제 기관포 캐나다산 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술료와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CTA 기관포가 레드백 차세대 모델의 표준 장착 무장으로 적용되는 순간 레드백 플랫폼 전체를 85% 이상 국산화한 형태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미 국내 언론은 한국 방산의 자립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고, 일부 해외 매체는 레드백이 CTA 기관포를 적용할 경우 중동과 동유럽 시장에서 다음 세대 장갑차의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CTA 기관포는 단일 부품이나 무장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의 전체 생태계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유럽이 CTA를 만들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장갑차 플랫폼을 크게 확장하지 못했던 반면, 한국은 CTA 기관포, 무인포탑, 고속 관성 센서, AI 기반 조준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레드백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드백의 실전 장갑 방호력 데이터와 이동 중 사격 정확도가 기존 미군 레벨을 넘어섰다는 현장 평가가 이미 호주 시험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해외 보도에서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TA 기관포 개발의 비화와 한국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구조 개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겪는 기술적 제약과의 비교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CTA 기관포의 경쟁력은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서 구조적 차이를 수치로 드러냅니다. 유럽형 CT-40 기관포가 약 900kg급 중량과 분당 최대 200발 속도, 관통력 140mm를 평균 기록으로 제시하는 반면, ADD와 S&T 다이내믹스가 확보한 기관포는 약 780kg대 중량과
분당 220발 수준의 지속 사격력을 확보해 화력 밀도를 약 15% 높였다는 분석이 내부 시험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장갑 관통력은 실사격 조건에서 APF SDS 탄 기준 200mm급으로 검증되었고, 이는 서방 기준에서 상위 5% 성능으로 분류되는 영역입니다. 기관포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레드백의 무인포탑이 확보할 수 있는 전자식 안정화 여유가 12% 증가했고, 이동 중 명중률은 기존 K40 대비 18% 상승한 수치가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탄약 적재량 증가입니다. CT-40 기관포는 탄약 구조 특성상 최대 70발 수준의 즉시 사용탄을 장전할 수 있지만, 한국 CTA 기관포는 테레스코픽 탄 구조를 더 압축해 동일 공간에서 1.5배, 즉 105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투 지속 시간이 35%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기계와 부대 교전에서 탄약 재보급 속도는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전술적 의미가 더 크게 해석됩니다. 풍산이 개발한 APF SDS 탄은 장갑 관통 심도가 평균 198에서 205mm로 고정됐고, 초기 속도가 1초당 약 1450m에 도달하는 수치가 실험 결과에 기록되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사에서도 CTA 기관포가 적용될 플랫폼 확장성을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서는 차륜형 장갑차 K808의 화력 강화형에 CTA 기관포가 적용될 경우 기존 30mm급 대비 65% 이상의 철갑 관통 효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고, 해외 보도에서는 한국형 레드백이 CTA 기관포를 장착한 모델로 중동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단일 플랫폼 기준 20억 달러 규모의 잠재 수출액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동 업체들이 요구하는 방진, 고온 사격 조건을 한국 CTA 기관포가 통과했다는 분석이 약 45도 고온 환경에서 연속 사격 시험을 기반으로 보도되며 기술적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기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발 과정이 존재합니다. ADD 내부 실험 기록에 따르면 초창기 약실 회전 구조는 기존 서방 기술과 달리 회전축을 7도 기울이는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설계가 카트리지 배출 속도를 9% 빠르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이 기울기 조정이 관통력 상승의 핵심이 되었다는 평가가 개발진 내부에서 조용히 공유된 바 있습니다. 사격 통제 알고리즘은 레드백 시험 차량의 IMU 데이터를 기반으로 0.12초 단위 수정 명령을 내리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탄착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형 CTA 기관포는 해외 대체제와 방식이 다릅니다. 유럽 CT-40은 탄약 가격이 한 발당 평균 28만원 수준으로 비싼 편이지만, 국내 CTA 탄약은 국산화율 92%로 약 17만원대로 계산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중동과 동유럽 수출에서 결정적 우위로 작용합니다. 탄약 국산화가 향후 100%에 가까워지면 비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료 역시 영국과 프랑스 CTA 체계는 수출 가격의 8에서 12% 수준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한국형 CTA 기관포는 기술료가 국내 순환 구조로 묶여 있어 수출 시 전체 이익률이 레드백 기준 19%에서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대국들이 CTA 기술을 쉽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재료와 여릉력 문제였습니다. 40mm급 탄을 약실 회전 구조에 넣으면 1회 사격 시 약실 내부 열 충격이 2000도 이상 치솟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를 견디기 위한 합금 소재를 안정화시키는데 유럽은 15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K40 기관포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내열 합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CTA 전용 합금을 재설계해 약 6년 만에 안정권에 진입했고, ADD 내부 보고서에서는 평균 내열 내구도가 유럽형 대비 11% 높다는 정량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현재 세계 장갑차 시장에서는 한국 CTA 기관포가 유럽 CT-40을 단순히 추격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상위 호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2일 세계 최고 한국 포탄 영상입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업계에서 최근 가장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탄약 분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K방산 전체가 호황인 시대지만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풍산입니다. 과거에는 동 관련 제품으로 유명했지만 요즘엔 155mm 자주포탄부터 소구경 탄약까지 아우르며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탄약 시장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조차 빠른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때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탄약을 판매해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마저도 자국의 탄약 품질과 생산량이 한국을 못 따라온다며 한국산 탄약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대규모 군수공장에서 탄약을 빠른 속도로 양산해본 경험이 있기에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해외 총기 시장, 특히 민간용 총기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소구경 탄약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군수용 플러스 민간용이라는 쌍끌이 수요를 동시에 잡아 매출이 크게 뛰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외 한국산 탄약만으로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몇몇 대형 방산업체가 복합무기 체계를 수출해 달성하는 실적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이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은 전차와 자주포 수출로 매출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며 어느새 아시아산 무기의 최고 고객이 된 상황인데 전차나 자주포만 사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무기를 제대로 굴리기 위한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약 분야가 연쇄적으로 주목을 받고 한국의 탄약 기업이 신속하게 공급 체계를 갖춰 수출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이 역시 전투기 수출로 유명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포 탄약 혹은 추가 무장용 탄약 등도 국산 탄약이 향후 충분히 커버해야만 원활히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패키지로 해외 시장을 열어가면서 한국 탄약업체는 해외에서도 필수 공급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약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국내 탄약 제조기업들이 탄약 납품 과정에서 사막 지역과 극한 추위 지역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두 환경에서 같은 탄약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군상층부에서도 사막과 빙설지대가 전혀 다른 기후인데 무리하지 말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국내 연구진은 오히려 이왕이면 최고 난이도를 시도해보자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극고온극한 기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범용 탄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탄약은 상상외로 튼튼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방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이유는 한번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 오랜 기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같은 기갑 장비도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탄약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소모전 양상이 이어지면 탄약 수요가 폭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국내 탄약 기업은 이미 대규모 계약금을 수령하고 아직 납품하지 않은 금액, 즉 계약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리 돈은 받았고 아직 물건은 다 못 줬다는 뜻인데 탄약 납품을 마치는 순간 매출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확정된 이익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꾸준히 한국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 중이니 여기서 파생되는 탄약 수요가 상당합니다. 현재 풍사는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고 예산을 7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설비가 본격 가동돼 현재 생산량의 2배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매출이 수천억 원 단위로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힘들고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았다는 의혹이 짙어지며 국산 탄약이 전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유럽 여러 국가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도 언젠가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탄약 비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이 수요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곳이 탄약 전문 생산업체인 풍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투기보다 기술 집약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왜 탄약 생산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약만 잘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약의 제조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주포든 전차든 강무기가 요구하는 압력과 폭발력 그리고 사거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야 하며 장기 보관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의 70%가 불발탄이 됐거나 자주포 포신 안에서 오폭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또 대량 생산 가능한 곳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부터 한국 기업들은 우리 국군에 탄약을 공급하며 이미 상당히 높은 기준을 맞춰왔고 그 와중에도 추가 실험으로 오차율이나 안전 문제를 완전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예로 과거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약을 개발할 때 탄약 내부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오폭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연구진은 주저하지 않고 생산 라인을 잠시 멈추고 개발팀과 품질관리팀이 합동으로 문제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높은 온도, 빠른 연소, 내부 가스 팽창률 등 변수를 측정하면서 세밀하게 공정을 재설계했고 곧바로 극한 조건 테스트를 반복하여 성공해 지금의 안정적인 탄약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실험을 감수해 얻은 노하우 덕분에 지금처럼 해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직접 탄약을 생산해보자며 공장을 새로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세부 기술과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갖춘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용 포탄을 대규모로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탄약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탄약도 패키지로 들여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당연히 투자도 몰리고 연구개발 역량도 키워집니다. 방산업계 전체가 번영할수록 각 기업들이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쉬워지는 순환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약처럼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업체는 흔치 않아서 국내 기업이 지금처럼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여 포탄과 미사일 등을 공급받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국내 파장이 상당한데요. 이는 다시 말해 서방과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발 무기를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방어용 탄약 수요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선만 막으면 되겠지라는 방심 상태를 벗어나 언제 어떤 국가가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은 국경 인접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탄약을 비축하려 노력 중입니다. 당장 자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빨라야 몇 년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약 제조 기술도 유럽에겐 문제입니다. 탄약의 핵심이 되는 화약 분말과 케이스 가공 기술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아직 제대로 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결국 유럽이 탄약을 직접 만든다 해도 일부 재료나 기술들은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이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상 무기 시장은 거대하게 유지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탄약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수록 재고가 떨어지고 빠르게 채워 넣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 예입니다. 탄약 없이는 지상군 전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포병 지원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탄약이 왜 각광받느냐? 앞서 말했듯이 우수한 기술력 플러스 저렴한 가격 플러스 빠른 납기가 결정적입니다. 사실 한국산 탄약이 전 세계에서 최고는 아닙니다. 군사 강국인 독일제 탄약도 한국산처럼 품질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편이고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으로 구매국에게 배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군납 경험과 생산 설비 확장 계획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국산 탄약의 약진은 한국 방산업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일 품목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탄약에서 1조 원대 수출 매출을 달성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탄약을 찾고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배로 늘릴 계획까지 잡혀 있으니 향후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더욱이 기존 서방 무기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으로 바빠 탄약 공급처 다변화가 필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한국산 탄약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등 다른 업체들도 해외 수출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니 K방산 전체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서로 다른 무기체계끼리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 그 중심에서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탄약 수요를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찢는 소리와 함께 은빛의 날개가 번쩍입니다. 그 이름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하늘 위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국산 전투기이자 세계 군사 균형을 다시 쓰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투기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장 통합 일정을 1년 반 이상 앞당기며 5종류의 첨단 무장을 품는 진화형 전투기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 속도에 놀라고 국내 방산업계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드디어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국가급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투기 개발은 한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체를 만들고 나중에 무장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만든다. 즉,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무장과 센서, 전자전 장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한 겁니다. 이 접근법은 세계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미국조차 F-35 개발 과정에서 무장 통합 지원으로 수년을 허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완전한 전투기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까지 이 모든 것이 국산 기술로 맞물리며 전투기 자립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은 기체와 무장, 센서,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진화하는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F-35 이후 가장 빠르게 완성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단순히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 통합력과 체계 설계 수준이 이미 5세대급에 근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KF-21은 5가지 축의 무장 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공중 전용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 근접 공대공 미사일 IR/IST,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 대함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제2담 계열이 그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실제 시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초음속급 공대지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장의 통합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이 전장을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가 외국산 무장을 얹었지만 이제는 무장이 한국산 전투기에 맞춰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속도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한국형 개발 전략의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체와 무장을 병행 개발하면서 생기는 기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카이와 ADD는 이미 2059년부터 모의 통합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수천 회의 전산 해석과 풍동 시험, 전자파 간섭 테스트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죠. 덕분에 KF-21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더라도 레이더 반사 면적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4.5세대 중에서도 가장 스텔스성이 높은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군사전문지 UK 디펜스 저널은 KF-21의 공기역 확정 라인은 F-35보다 간결하고 유지비는 40% 저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의 무장 개발 속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장 통합이라는 말 뒤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3단계 통합 프로토콜이 숨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계적 적합성, 두 번째는 전자적 동기화, 그리고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교차 연동입니다. 이 세 과정은 각 무장이 기체의 연산통신망에 완벽히 호환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대지 미사일 하나를 탑재할 때 단순히 달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이더, 임무 컴퓨터, 탄도 계산기 사이의 신호 지연을 0.01초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KF-21은 놀랍게도 이 값을 0.007초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F-16V보다 22%, 라팔보다 17% 더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별점은 융합 BUS 통합망입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무장과 항전 장비를 병렬로 연결했다면 KF-21은 하나의 중앙 통합버스를 통해 모든 신호를 제어합니다. 이는 전투기 내부를 흐르는 신경망과도 같은데 32GB/s급 고속 데이터 버스가 기체 내부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시에 최대 20개 센서와 8종의 무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KF-21은 장착 무장을 바꾸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ADD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약 740억 원 규모의 독립전자통합 시험 설비가 2020
202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전투기 전산모의 통합실험실입니다. 국내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KF-21의 무장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나토 표준 링크 16보다 높은 암호화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체계는 256비트 양방향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 재밍 시에도 40초 이상 통신을 유지합니다. F-35가 20초 유지에 그친다는 미 국방성 보고서와 비교하면 데이터 안정성 면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이 암호화 기술은 원래 해군용 C4I망에서 쓰이던 AES-256 기반 알고리즘을 공군 전용으로 변형한 것이며, 이로 인해 KF-21은 무장 통합 체계가 외부 간섭에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4세대기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최근 ADD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용 냉각 연료 제어 모듈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미사일 추진체 내부 온도를 30초 이내에 200도에서 80도로 낮추며 발사 간격을 3분에서 45초로 줄여줍니다. 실전에서 한 대의 KF-21이 한 소티 동안 발사 가능한 미사일 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듈은 2025년 말 블록2 시제기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LIGN-X1이 연료속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카이는 KF-21을 위한 자율교전형 미션 프로세서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 장비는 사실상 AI 전자전 장비의 초기 형태입니다.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0.5초 이내에 회피 기동 각도와 ECM 출력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는 2021년부터 모인 58,000건의 전자파 위협 패턴을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이는 한미 연합훈련 중 수집된 실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인간 조종 기반 전투기가 아니라 AI 기반 위협 판단 기능을 실험 중인 세계 최초의 4세대 전투기입니다. 이처럼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동시에 맞춘 전투기는 드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F-35는 첨단이지만 유지비가 연간 400만 달러에 달하고 정비 주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평균 운용비가 그 절반 이하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 수입형보다 탐지 거리가 30% 길고 적 10대 이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IRST는 최대 80km 거리에서 적기 엔진의 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의 타이푼보다 15% 이상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무기 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무장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가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까지 500km급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KF-21 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독립형 개발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동 생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속도와 자립이라는 두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F-16, F-15K를 들여올 때는 무장 통합 승인에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그 모든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는 카이, 센서는 한화 시스템, 미사일은 LIG-X1과 ADD가 맡으며 각 기술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결합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무기 생태계의 완전체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미국과 일본,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투기 무장 통합 기술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따라잡은 비결입니다. 외신 플라이트 글로벌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개발 속도, 비용, 기술 수준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균형점을 찾았다. 4.5세대기의 외형 아래에는 이미 5세대급 전자전 두뇌가 들어있다. 실제로 KF-21의 전자전 장비는 F-35와 같은 DRFM 방식을 사용하며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70% 이상이 국산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과의 기술 협상 없이도 독자적으로 위협 대응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외국의 승인 없이 자국 전투기를 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F-35를 넘본다는 말이 이제 허풍이 아니라
현실의 수치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KF-21은 비록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외형적 설계와 전자전 통합 수준에서 이미 F-35 초기 블록과 비슷한 탐지 회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ADD의 실험 결과 RCS는 1제곱미터 이하로 이는 F-35의 0.001제곱미터보다는 크지만 기존 4세대기의 평균치보다 최대 9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과 극초음속 무기 탑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즉 KF-21EX로 진화하는 순간 그때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국판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 속에는 금속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24일 핵무기급 전자전기 개발 사업 영상입니다. 지금 한국공군은 최대 1조 9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전자정의를 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체 개조가 아니라 우리 전장의 눈과 귀 그리고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국가적 도전입니다.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간 백두와 금강 같은 엘린트 및 시긴트 정찰기로 북한 전파를 모니터해왔지만 기체는 노후화되고 수집에서부터 시작해 분석과 보안 체계의 기본부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전자전 공격 전용 기체는 아직 전력화 전 단계로 국산 전자정의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완성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이 부족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집된 신호의 무결성과 사이버 보안에 취약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자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융합과 자동화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소형 플랫폼이나 위성 등 다층적 센서망과 EW 기체 간의 연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전자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전자정의 개발 사업은 약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전자전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주관하며 LIG 넥스원이 전자전 장비와 제밍 시스템을 대한항공이 기체 개조와 통합을 맡아 2030년대 중반까지 4대를 실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적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공격 플랫폼을 국내 기술로 구축해 구형화된 백두가 금강 같은 노후 정찰 자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수집부터 전자공격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작전과 연합작전에서 전자전자립 능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각 기체들이 하는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정의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전파 무기를 실전에서 쏟아내는 공격형 플랫폼이고 전자정보 수집과 정찰기는 적의 주파수와 신호 구조를 샅샅이 분석해 전자정의의 무기화에 필요한 정확한 처방전을 만들어내는 정보 수집 플랫폼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붙어서 이 두 플랫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정보 수집기는 적의 주파수 지문을 찾아내는 정찰병이라면 전자정의는 그 지문을 바탕으로 적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공격부대입니다. 최근 정부가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는 보도는 이 사업이 실전 배치와 양산을 목표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전자정보 수집 플랫폼인 백두금강 계열이 외부 해킹의 표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신호정보의 보안이 곧 전자전의 효율과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이 우리 수집 장비를 교란하거나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면 아무리 강력한 제머를 달아도 틀린 주파수에 전력을 쏟게 되어 오히려 아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무결성과 보안은 곧 공격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자전과 시긴트 플랫폼은 고도화된 군사강국들이 핵심 전력으로 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RC-135와 EA-18G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정찰기를 넘어 분단과 전장 환경에서
하면서 실시간 작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무대에 올라서려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내세우는 국산화와 장기 MRO 권한 확보는 단순한 일감 확보가 아니라 전장 지속 능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군의 전자전 역량은 지역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대로 실패하면 고가 장비의 폐허와 정보 노출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국가적인 도전이면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정의와 전자정보 수집기는 오늘날 현대전에서 보이지 않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차, 전투기, 함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의 전자전 공격에 시야와 통신이 차단되면 그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전자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적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 사례들이 보여주듯 전자전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과 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갖추느냐의 여부가 국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전자전기와 엘린트 기체를 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힘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보다 먼저 보고 듣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이제 전자전 자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산 기체나 다른 국가에 검증된 기체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 외국 장비에 의존하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과거의 군사 강국들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항공기 개조 능력, 전자전 장비 설계 능력, 그리고 운용 정비 역량을 한데 묶어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 합니다. 대한항공은 거대한 항공 플랫폼을 국내에서 설계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LIG 넥스원은 고성능 제민과 신호 탐지 장비를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의 사업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가 자존심이 걸린 사업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의 역량이 이미 국제적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래식 활용 무기로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들은 수출로 쌓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는 전자전 체계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전 능력은 단순히 재밍을 쏘는 힘이 아닙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적 데이터를 분석해 작전과 연계된 전자전 타겟팅이 합쳐질 때 진정한 위력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전자정의는 값비싼 외산 장비보다 오히려 더 실전적이고 효율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전자정의 사업에 귀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보안 리스크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보의 보안 없이는 그 어떤 첨단 전자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전 능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면 전장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단기적으론 북한과의 전자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론 동북아 전구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상대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외교적 군사적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전자전 체계까지 국산화된다면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내놓을 한국형 전자전 패키지는 곧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9, K2, K21, KF21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이름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전자전 분야까지 그 계보를 이어간다면 한국 방산은 또 다른 도약을 맞을 것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지켜보는 하늘 위에서 지금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최근 일제히 던진 메시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장을 뛰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전투기 파일럿이 KF-21을 보고 무서울 정도로 놀랐다는 보도들이 퍼지면서 세계 공군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군사 전문 매체는 KF-21의 기동 영상과 무장 통합 속도를 분석한 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전투기가 기존 시장에서 보던 4.5세대 전투기의 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고, 유럽 군사 매체 역시 이 기체가 가진 가속력과 회전 반응이 슈퍼크루즈를 전제로 만드는 플랫폼들의 그것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2025년 기준으로 260가의 이상 시험 항목을 통과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시험 항목의 합격률보다 그 속도에 더 주목했습니다. F-22가 실전 투입까지 15년 이상, F-35가 양산형 안정화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한국은 시험 항목 대부분을 3년 안에 통과하며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개발 효율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파일럿의 평가는 그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파일럿은 F-22와 F-18, F-16을 모두 조종했던 인물로 기체 내부 구조와 플렉스 특성이 어떻게 조종 감각에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KF-21의 기동 특성과 무장 통합 과정을 분석한 뒤 경악했다고 언급되자 외신들까지 반응을 보이며 한국산 전투기가 이미 체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 자료는 이 전투기가 가진 기술적 정합성과 통합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KF-21은 에이사 레이더, IRST, 전자전 시스템 등 핵심 센서류를 90% 이상 국산화했으며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난도 높다는 통합 테스트를 대부분 자체 기술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방산 공급망 독점으로 유지해왔던 기술 장벽을 사실상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는 필리핀의 전투기 교체 사업을 예로 들며 미국이 F-16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F-21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항공산업 생산 능력 저하로 전 세계 동맹국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안정적 생산 능력이 미국에게 오히려 전략적 구원줄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 패널에서는 KF-21의 무장 통합 속도를 가리켜 미국이 F-35 개발에 20년 가까이 들인 기술 축적을 한국은 3년 만에 재현해냈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실제 KF-21은 초도 비행 이후 1년 만에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공대지 무장 테스트를 병행하며 통합률을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실패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이 해외 분석 보고서에도 기록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 개발 방식이 미국보다 더 민첩하고 더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시제 제작, 비행시험, 무장통합기관이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술 의사결정 속도를 크게 높여 시험 항목을 단기간에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놀란 부분은 KF-21의 추진 엔진과 관련된 검증 속도였습니다. F414 엔진은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춘 신뢰성 높은 엔진이지만 이 엔진을 기반으로 KF-21의 체급에 맞춘 성능 조정을 한국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이 분석 자료에서 높게 평가됐습니다. KF-21은 마하 1.8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며 F-16 블록 70 수준의 가속력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구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고 고도별 출력 안정성에서도 기존 4.5세대 기체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면서 미국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는 KF-21의 설계 철학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F-22가 절대적인 스텔스를 위해 구조적 제한을 선택했다면 KF-21은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유연성을 선택했습니다.
센서 수신 체계의 분산, 장기 확장성을 고려한 내부 구조, 전자전 장비의 남는 전력 관리 방식을 최적화한 점 등 기존 체급의 전투기에서 보기 어려운 구성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에서도 KF-21은 이미 2025년까지 누적 비행시험 2000회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속도는 F-35 프로그램의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며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을 향해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기술 완성도에서도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군 파일럿의 평가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 분석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은 이 전투기가 앞으로 미국 전략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기술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개발 방식, 통합 속도, 안정적 생산 기반, 전자전 기술력, 센서 국산화율 등 모든 영역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사실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우월성은 단순한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 공중전 플랫폼에서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제 한국이 더는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 공급국으로 세계 기준을 흔드는 단계로 올라섰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외신 분석을 중심으로 더 깊은 기술적 실체와 방산 관계자들의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가겠습니다. KF-21을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충격은 겉으로 보이는 기동성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드러난 기술적 완성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핵심 성과로 전투기 시스템 간 통합 속도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는 센서, 미션 컴퓨터, 사격 통제, 플라이바이와이어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이는 구조를 초기에 완성해 두었고 이 때문에 무장 통합 착수와 동시에 시험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이 구조를 차세대급 통합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모듈 분리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관 간 데이터 연결을 단일 프로토콜로 통합해 응답 시간을 줄였고 덕분에 미사일과 기체 사이의 통신 적합 시험에서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2024에서 2025년 통합시험에서 오류율이 예상 대비 절반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파일럿이 경악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전투기 기동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회전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조종 입력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할 때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집중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기존 사점 5세대가 가진 불안정한 진동 대역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는 전자식 비행 제어가 고속 영역에서 입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파일럿이 F-22보다 낫다고 표현한 것도 기동성 그 자체보다 조종 안정성에서 나온 멘트였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고속 선회 구간에서 KF-21은 조종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입력 저감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고 이 기능 덕분에 F-16과 F-18이 보이는 특정 속도대 불안정 현상이 KF-21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놀란 또 다른 요소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서 보여준 제조 정밀도입니다. 전투기 조립 품질을 판단하는 지표 중 매우 중요한 항목이 패널 간 접합 오차인데 KF-21의 외피 접합 편차는 0.1mm 이내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군사 매체에서는 이 수치를 FA-18이 슈퍼 호넷보다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효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이 유지비 절감까지 고려한 구조적 최적화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도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LIGNX1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 동시추적, 목표수, 다중빔 운용 능력에서 F-16E가 사용하는 미국산 레이더와 비교해도 동등 혹은 상위권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시험에서는 최대 탐지거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분석기관은 출력 대비 배열수를 기반으로 추정했을 때 180km 이상의 전방 탐지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았습니다. 파일럿 입장에서는 레이더 안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의 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라면 장기 운용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KF-21의 무장 확장성은 해외에서도 매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대공 중심 플랫폼으로 제한된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공대지 정밀 타격과 장거리 유도폭탄까지 빠르게 통합해 기존 4.5 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화력 구성이 넓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관계자들이 아덱스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항목도 이 무장 호환 구조였고, 한국은 특히 사거리 500km급 장거리 공대지 무장과의 연동을 이미 검토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F-16과 F-18이 수십 년 운영돼도 적용하기 어려웠던 확장성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장기 업그레이드에서 KF-21이 동급 전투기 시장을 사실상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생산 병목으로 군수 일정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국가는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며, KF-21의 기술 완성도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방산전 분야에서 확보한 통합 기술력에 총합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2일 한국 유럽 최고 미사일을 탑재한 이유 영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첫째, 무장의 다양성은 구매국에게 운용 옵션과 정치적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둘째, 비미국계 무장 옵션은 미국의 수출 통제나 운용 제한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셋째, 우리 산업은 완제품뿐만 아닐 무장 패키지로서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허락할 때만 전투기를 완전하게 쓸 수 있다는 불편한 선택 대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운용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어 통합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용 검증, 인증 절차, 소프트웨어와 항전 통합, 탑재 및 탄도 환경 시험 등 실무적 작업이 산적해 있고, 스피어의 실전 배치 시기는 MBDA와 각국의 계획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갖는 외교적 파급력과 기술적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우리 전투기가 유럽과 영국에 검증된 무장을 달고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수출 담판에서의 신뢰성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동시에 국내 무장 개발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시장 진입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됩니다. 결론을 미리 예감하자면 이번 통합 논의는 한국 방산의 자주성과 실용성을 통해 세계 수출 경쟁력이라는 3박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 문서의 실제 이행 단계에서 국내 시스템과의 정밀한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그리고 수출국의 운용, 정비 요건을 충족시키는 협의의 속도입니다. 스피어를 중심에 놓고 KF-21 무장 포트폴리오들과 맞대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스피어는 100kg 이하로 길이 2m 미만의 초경량 스탠드오프 유도폭탄입니다. 장점은 다중모드 탐색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INS GPS, 양방향 데이터 링크, 밀리미터파 레이더, IIR, 레이저 결합 유도 등 다양한 센서가 탑재됐는데요. 이 때문에 140km급 교정거리와 고부하 다량 탑재가 핵심입니다. KF-21이 외부 파일 또는 내부 무장창 구성으로 한 번에 다수 출격탄을 운반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멀리서 처리하려는 개념과 딱 들어맞습니다. 또한 소형 탄체 특성상 도심, 해안, 갱도 등 민간 표적에서의 저부수 효과 설계가 강조돼 구매국이 가장 주의하는 부수 피해 관리 지표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백에서 120kg급 소형 정밀탄인 미측 GBU 53B는 3중 모드 시커로 밀리미터파 IIR 레이저인 것과 데이터 연동으로 이동 표적을 때리는 개념이 유사하지만 공개된 운용거리 밴드는 보수적으로 70km 안팎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스피어는 소형 터보제트 추진으로 140km급까지 끌어올린 게 차별점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100kg대 다중 모드라도 스피어는 활공과 추진의 조합으로 전장 깊숙이 찌르는 체급 우위를 보여주고, SDB2는 광범위 배치돼 실전 전력화의 레퍼런스를 무기로 합니다. 두 체계 모두 도심과 이동 표적 정밀 타격에서 탁월하지만 KF
KF-21의 생존성 관점에선 발사거리가 긴 스피어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50kg급 대전차 및 다목적 초소형 미사일인 브림스톤을 격가지로 비교하면 고속 표적과 기동 표적에 특화된 밀리미터파 SALU도 고관통 이중성형 작약 트리플 런처 다량 탑재가 장점입니다. 개량형 기준으로 고전기 플랫폼에서 60km급, 초기형은 20km 내외가 대표 수치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즉 브림스톤은 표적군 섬멸에 최적화된 근중거리 칼이고 스피어는 경량이지만 중장거리 멀티타겟에 유리한 창입니다. 실제 KF-21이 두 체계를 병행 운용하면 전방방공망 외곽에선 스피어로 C2, 레이더, 갱도 등 핵심을 접히해 정밀 타격하고 중거리 구역에선 브림스톤 포화로 기동 타깃을 연쇄 제압하는 전술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싸움의 판도를 바꿀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장 비교는 결국 임무, 사거리, 탑재 수량, 그리고 파괴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소형 스탠드오프 유도탄은 대체로 90에서 120kg급으로 한 기체에 다수를 적재할 수 있어 여러 표적을 연속으로 타격할 때 압도적인 효율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발사 플랫폼이 적 방공권 깊숙이 진입하지 않아도 핵심 노드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게 해줌으로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면 중량 글라이드형 유도폭탄은 탄두 무게가 크므로 구조물이나 요새화 지점을 파괴하는 데 유리하고 한 발의 임팩트가 매우 강력하지만 탑재 가능한 수량이 적어 많은 표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약이 따릅니다. 초경량 정밀탄은 도시나 민간시설이 밀집한 환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어 대민 통제를 고려한 작전에서 큰 가치를 지니지만 관통력과 파괴력 면에서는 한계를 보이므로 요격이나 신부타격 역할을 따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술 미사일류는 기동 표적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 순간적으로 전장을 교란시키거나 장갑차 차량 부대를 무력화하는 데 적합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전략적 표적을 겨냥해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탑재 수량의 한계와 정치적 제약 때문에 운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무기들이 각각의 전술적 공간을 차지할 때 전투기는 임무 전환 능력을 확보합니다. 원거리에서 다수의 중요 지점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임무에는 소형 스탠드오프탄이 효율적이며 적의 핵심 시설을 완전 파괴해야 하는 임무에는 중량탄이나 순항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기동 목표를 빠르게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전술 미사일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투기 한 대가 다양한 무장을 갖추면 같은 편대 내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용 현실을 고려하면 다양한 무장을 도입하면 정비, 탄약 보급, 훈련의 복잡성이 커지므로 초기 수출형에는 표준화된 탄약풀과 정비 패키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면 저피탐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쉽고, 시커의 다중성, 즉 광학, 레이더, 레이저, 데이터 링크 결합은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한 번의 도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불러올 연쇄 반응이 곧 국가의 힘을 바꿀 겁니다. 전투기 한 기가 폭풍의 손이 되어 적의 심장을 멀리서 찌르고 정비창과 탄약고에서는 밤낮 없이 전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산업, 외교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국가적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스피어로 보여줄 것은 속도와 결정력이며,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억제의 신뢰와 수출 시장의 판세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와 예산, 훈련과 산업 생태계를 한데 묶어 전시대응 체계를 완성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 전투기 한 대의 위력을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바꿀 때 상대는 우리의 이름을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장 포트폴리오 설계는 플랫폼의 물리적 탑재 능력뿐 아니라 작전 개념, 유지 보수 역량,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무장을 적절히 조합할 때 전투기는 타격량과 생존성, 임무 유연성에서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며, 이것이 곧 현대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